안녕하세요. 화가 박정원입니다. 지금부터 강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889회 목요 예술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일상의 많은 것들이 멈춰져 버렸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덕앤발스 뮤직 소사이어티에서는 오늘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 고흐와 고갱 아를로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엮어내서 여러분들의 지친 삶에 새로운 영감의 에너지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콘서트의 시작을 열었던 음악은 쇼스타코비치의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중 1번 프렐류드였는데요. 저는 이 2대의 바이올린이 오늘 콘서트의 두 주인공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예술적 신념에 관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엮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신념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를 향한 변치 않는 굳은 믿음을 의미하죠. 여러분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콘서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진한 감동이 되리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빈센트 반 고흐를 소개하겠습니다. 반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 브라반트의 준데르트라는 도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적부터 가난해서 13살 때는 학업을 관뒀고요. 16살 때는 큰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구필화랑 헤이그 지점에 취업합니다. 고흐의 성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내성적이었지만 동시에 열정적이고 성실해서 화랑에서 금세 인정을 받았고요. 20살 때는 구필화랑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하숙집 딸이었던 유제니 로니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자가 바로 고흐의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유제니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첫사랑에 실패한 고흐는 극심한 혼란과 좌절을 경험했고 이때부터 그의 지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분열 증세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이 순간부터 고흐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시련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필사적으로 종교에 매달렸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신이 그림을 팔고 있는 일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죠. 자연스럽게 화랑일에는 소홀해졌고 23살 때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을 관둔 고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리라고 결심해요. 그러나 감정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잦아서 전도사직마저 박탈당하고 맙니다. 성직자의 길마저 좌절된 고흐. 27살 때 비로소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돼서 그림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결심합니다. 화랑일을 하면서 그림을 보는 안목은 워낙에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기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흐는 거의 독학으로 그림을 배워나가요. 그의 유일한 그림 수업은 죽은 화가들의 작품을 끊임없이 감상하고 또 똑같이 모작하는 일이었죠. 그 중에서도 그의 최고의 롤모델은 프로방스의 사실주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였어요. 고흐는 농부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담은 밀레의 그림을 너무나 흠모했고 이렇게 똑같이 모작해 나갑니다. 그의 초창기 작품 역시 밀레의 영향으로 농부들의 삶을 담고 있어요. 그는 누에넨이라는 시골 지역에서 농부들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들이 밭을 갈고 또 감자를 심고 이걸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들을 작품 속에 남겼습니다. 인간의 정직한 노동과 생명력이야말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흐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고흐는 저 감자 먹는 사람들을 완성하고 나서 내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걸작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저기 한 사람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또 이들의 심리와 감정과 성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로써 고흐는 더 이상 아마추어 화가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가치를 전파하는 구도자적인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184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폴 고갱의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고갱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범함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진보 성향의 언론인이셨는데 고갱이 1살 때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온 가족이 페루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루로 가는 배 안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셨고 고갱은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페루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돼요. 이와 같은 그의 어린 시절은 앞으로 고갱에게 펼쳐질 방랑자 같은 인생과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죠. 6살 때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고갱은 집안 형편이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17살 때 배를 타는 선원이 돼서 라틴 아메리카 북극 등을 여행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24살 때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고갱은 후견인의 도움으로 증권 거래인으로 취업해요. 이 당시 덴마크 여성과 결혼도 해서 사회적 경제적 안정감을 찾게 되었죠. 이때 돈을 꽤 잘 벌었는데 잘 벌던 왕년에는 한국 돈으로 연봉 2억 원 정도는 거뜬했다고 해요. 게다가 취미로 그림까지 그렸는데 당시 프로화가 못지않은 놀라운 솜씨입니다.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림까지 그리는 아주 고상한 파리의 부르주아였던 고갱이 왜 굳이 전업화가의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고갱의 나이 34살 때 찾아옵니다. 프랑스의 경제 공황으로 주식시장이 몰락했고 고갱도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평범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좀 의기소침해지겠지만 우리 고갱은 좀 달랐습니다. 나 정도 그림 실력이면 화가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이러한 낙관은 재앙이 돼서 돌아옵니다. 30대 중반의 무명 화가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는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죠. 평소 사이가 돈독하지 못했던 부인과는 별거 상태에 이르면서 아이들과도 헤어져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마저 등진 고갱. 본격적으로 화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적도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섬으로 떠납니다. 여기가 마르티니크 섬인데 경치 좋죠. 우리도 대자연을 보면 막 영감을 받잖아요. 우리 고갱 역시 이 원시적인 풍경 속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덕분에 작품은 훨씬 더 원색적이어지고 형태는 단순해졌습니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기존 인상파 화가들과는 또 차별화된 이국적인 화풍을 보여주면서 파리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자, 고흐와 고갱의 알 수 없는 인생 여정. 도대체 어디로 튈지 예측 불허죠. 고흐는 그림을 파는 화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의 길을 걷다가 이 두 길이 묘하게 꼬여서 그림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화가의 길을 걷게 됐고요. 고갱은 지구촌 곳곳을 여행하는 선원이었다가 부유한 증권 딜러였다가 마지막에는 적도로 떠난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죠. 인생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고흐가 첫사랑에만 성공했더라면, 아니면 주식시장이 붕괴되지 않아서 고갱이 여전히 부유한 증권거래인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 두 사람은 예술가의 인생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젊은 날 성공과 실패가 그들만이 세상을 보는 독자적인 시선을 만들어줬고 이것이 예술적 신념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흐와 고갱은 지금 미술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명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화가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연주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작은 불꽃인데요. 이 곡은 초입에는 뭔가 어그적거리는 듯한 불편한 소리로 시작해요. 이것은 새로운 예술을 시도하고자 했던 고흐와 고갱의 고뇌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연주 들으시면서 고흐와 고갱의 인생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예술의 불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작곡가의 작은 불꽃 들으시면서 두 화가의 인생에 타오르기 시작했던 예술의 불꽃을 좀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이 두 화가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사실 공통점이라고는 별로 없는 이 두 사람의 만남에는 주선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고흐의 남동생이었던 테오 반 고흐입니다. 테오는 그 당시 미술계의 아방가르드 씬을 주도했던 파리 미술계의 잘 나가는 화상이었어요. 화가들 사이에서 인맥도 넓었고 그림도 아주 잘 팔았다고 해요. 당시 무명 화가에 불과했던 고갱의 재능을 테오가 알아봐줬고 그의 그림을 비싼 값으로 사주었던 은인이었죠. 자연스럽게 형 빈센트를 고갱한테 소개시켜줬고 둘의 만남이 시작된 거죠. 둘은 첫 만남부터 서로의 재능을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림을 교환하기까지 해요. 화가들이 그림을 교환한다는 건 진짜 호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고갱이 마르티니크 섬의 연못가를 그린 이 작품 한 점과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린 작품 두 점을 교환했다는 거예요.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시죠? 지금이야 고흐가 고갱보다 좀 더 유명한 화가가 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사정이 달랐습니다. 화가들에게 있어서는 대중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 못지않게 화가들 사이에서의 인지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 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갱에게 있어서 고흐는 자기보다 좀 급이 낮은 하수였던 거죠. 하지만 고흐는 이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자신의 해바라기 그림이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고갱을 시적인 영혼을 지닌 화가라고 칭송까지 해요. 고흐는 이후에 파리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잘 적응하지 못했고 뜨거운 태양을 찾아 남프랑스에 위치한 아를로 이주합니다. 여기가 바로 고흐가 살았던 아를의 노란 집인데요. 고흐는 이곳에서 가난한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꿈꿨어요. 그래서 파리의 많은 화가들에게 같이 살자고 러브콜을 보냈는데 죄다 거절당합니다. 그렇지만 고흐의 마음속에 진짜로 같이 살고 싶었던 1순위는 바로 다름 아닌 폴 고갱이었죠. 고갱도 아를로 올 생각은 딱히 없었어요. 그렇지만 둘 사이에 끼어있던 테오가 고갱을 부채질합니다. 고갱, 우리 형이랑 같이 살아주면 내가 작업실비며 생활비며 다 대주고 앞으로 네 그림도 엄청 많이 팔아줄게 하면서 슬슬 꼬십니다. 고갱에게 이건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경제적인 곤란으로부터도 벗어나면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고흐 형제 틈에서 화가로서 자존심까지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둘의 공동생활은 이렇게 성사됐고 본격적으로 같이 살기 전에 이들의 두 번째 그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일명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기 위한 자화상 교환이었죠. 고흐는 우리도 알다시피 화가와 성직자의 길을 동일시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화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굳은 의지가 머리를 빡빡 깎은 수도승 같은 모습으로 표현돼 있어요. 자, 눈빛 보시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에서 그 의지가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고갱은 제목이 레미제라블입니다. 고갱은 자신을 낭만적인 영웅, 장발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당시 자신의 예술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인정받지 못하자 고갱은 세상에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나 같은 천재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나는 이 시대의 희생양이다, 순교자다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고독감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자, 눈빛을 보면요. 세상에 대한 냉소와 실망이 가득하죠. 고갱이 아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고흐는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마치 산타 기다리는 어린아이 마냥 이렇게 집을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평소에 고갱이 좋아했던 해바라기 그림을 닥치는 대로 그려댑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린 아르의 노란 집과 또 빈센트의 방, 노란 해바라기들입니다. 자, 이 많은 작품을 본 고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비이성적일 정도로 열렬한 환대에 좀 기겁하기도 했지만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발견하고 평소 자기보다 하수라고 생각했던 고흐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뭉친 두 사람, 캔버스를 들고 야외로 나가서 사생대회 하듯이 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 작품은 아르레 포도밭에서 수확을 하는 농부들의 모습인데요. 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쩜 이리 다를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왼쪽이 반 고흐의 그림, 오른쪽이 폴 고갱의 그림이잖아요. 두 그림을 보시고 두 화가 중에서 방이 더 더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정답 말씀하셨죠? 정답은 고흐의 방이 더 더럽습니다. 자, 고흐의 그림을 가까이서 볼게요. 딱 봐도 성격 급해요. 팔레트에서 물감이 섞이기도 전에 붓이 막 캔버스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에 즉흥적이었던 고흐는 정리정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고 해요. 고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이것을 빠른 붓터치와 강렬한 색감 안에 녹여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이 바로 고흐가 살아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판매했던 그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고갱은 비교적 철두철미한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고갱은 어떻게 그릴지 머릿속으로 다 미리 계획을 짜두고 테두리를 그린 다음 그 안에 정해진 색깔을 꼼꼼하게 채워나가는 다소 이성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고갱은 항상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첨가해냅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여인들을 뒤로 한 채 울상이 된 여자가 앞에 앉아 있죠. 이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도 정신적으로는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달라도 어쩜 이리 다르죠?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그것을 즉흥적으로 표현해내는 고흐와 또 자신만의 강한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내는 고갱이 얼마나 다른 종류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풍경이 아니라 인물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태도도 많이 달랐겠죠? 이건 아르레 카페 여주인이었던 마리 지누 부인을 그린 고흐의 그림입니다. 카페 여주인, 술집 여주인이라는 직업에는 좀 어울리지 않게 책을 두 권이나 앞에 두고 고상하게 앉아있는 귀부인이 그려져 있어요. 고흐는 자신의 그림에서만큼은 진우 부인의 직업과는 상관없이 그녀의 높은 인품과 인간적인 존엄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르레 우체부 직원이었던 조셉 룰랭 씨를 그린 고흐의 그림입니다. 저는 이 작품 보면요, 고흐가 이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막 느껴져요. 우리 문자할 때 하트 이모티콘 뿅뿅 날리는 것처럼 저 뒤에 있는 초록색 벽지의 꽃무늬가 고흐가 저분의 밝고 건전한 에너지를 얼마나 애정하고 신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마리 지누 부인과 조셉 룰랭 씨는 외로운 아르레 화가였던 고흐를 잘 보살펴줬고요. 이후에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외면하지 않았던 고마운 이웃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그린 고갱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밤의 카페. 카페 여주인인 진우 부인이 앉아 있는데 고흐의 그림과는 분위기가 영 딴판이죠. 뒤에 있는 매춘 여성들을 관리하는 포주로서 술잔을 앞에다 두고 교활한 눈웃음을 흘리는 중년 여성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뒤에 매춘 여성들과 어울리고 있는 털이 덥수룩한 남자가 바로 우체부 직원 조셉 룰랭 씨입니다. 고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던 이 두 사람이 고갱의 그림 속에서는 그저 비루한 현실의 인물들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달라도 참 다르죠. 이 두 사람의 다름은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고갱은 고흐에게서 그림 속에 감정을 표현해내는 방법을 배웠고요. 고흐는 고갱에게서 기억과 관념,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예술 세계는 이렇게 성장하고 무르익어 나갑니다. 두 사람의 강한 개성만큼이나 아주 드라마틱한 곡이 준비돼 있어요. 브람스의 피아노 오중주 3악장인데요. 이 곡은 뭔가 비장하지만 동시에 경쾌한 템포로 진행돼요. 곡을 들으시면서 고흐와 고갱이 함께했던 아르레 그 시절, 불안하기도 했지만 참 설레이기도 했던 그 감정들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오중주 들으시면서 두 화가의 드라마틱한 만남이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의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의자 중에서 어떤 의자가 더 멋져 보이세요?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오른쪽 의자가 더 멋있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오른쪽 의자는 반 고흐가 그린 고갱의 의자입니다. 저 의자 실제로 보시면 고풍스러운 의자의 형태와 화려한 색감 때문에 정말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관객들이 저 의자 앞에서만 웅성거릴 정도예요. 의자 위에 놓여있는 촛불과 두 권의 책은 고갱의 남성적인 권위와 예술성을 상징하고요. 또 이것이 뭔가 떨어질 듯하게 표현된 것은 고갱이 언제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고흐의 불안감이 담겨 있죠. 그렇다면 왼쪽 의자는 누구 걸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빈센트 반 고흐 자신의 의자입니다. 고갱의 의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낡고 소박한 저 의자 위에 올려져 있는 건 고흐 평생 유일한 사치품이었던 파이프와 담뱃삼주입니다. 이렇게 아르레에서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고흐는 고갱의 예술성을 너무나도 동경했고 그의 장점을 전적으로 흡수해 나갑니다. 그런데 고갱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이건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흐라는 고갱의 작품인데요. 고흐가 이 그림 보자마자 엄청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요? 첫 번째로 이 작품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가의 시점으로 그려져 있어요. 평소 고흐를 자신보다 하수로 내려다봤던 고갱의 시선이 읽혀지고요. 또 저 시들시들한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고흐의 붓을 보면 바늘처럼 가느다랗게 그려져 있는데 이건 고흐의 창작의 에너지가 저렇게 가늘고 빈약하다는 듯이 느껴집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화가라면 제일 기분 나쁠 만한 부분, 저 유인원처럼 일그러진 못생긴 얼굴입니다. 코는 벌건 술주정뱅이처럼 그려져 있죠. 자신을 나약한 술주정뱅이 화가쯤으로 묘사하고 있는 고갱의 그림을 보고 고흐는 극심한 서운함을 느끼죠. 이미 고갱이 그린 밤의 카페를 보고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고갱이 조롱하고 있다고 느꼈던 고흐의 분노는 폭발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보통 화가들끼리 같이 살면 어떤 거 가지고 싸우는지 아세요? 좀 특별한 포인트를 가지고 싸우는데요. 나는 렘브란트가 최고의 화가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들라크루아를 좋아했니?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세잔을 좋아할 수가 있어? 밀레가 최고지. 뭐 이런 식으로 참 이유 같지 않은 거 가지고 싸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화가들이 자신이 존경하는 선배 화가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적 신념을 부정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답도 끝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도 매번 서로 다른 예술적 신념 때문에 싸움이 붙었고 둘 사이는 망가져 갑니다. 어차피 고갱이야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르로 온 것이기 때문에 고흐를 떠나도 딱히 아쉬울 것은 없었지만
고흐는 언제 고갱이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밤, 끔찍한 사건이 터지죠. 고갱과 논쟁하던 중에 고흐가 발작적으로 자기 귓볼을 자른 것이죠. 둘의 갈등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고갱은 아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동 생활은 단 2달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 고흐와 고갱은 영영 만나지 못합니다. 고흐는 고갱을 떠나보내고 나서 몇 번의 발작을 더 일으킨 다음 자신이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요. 그때 그린 자화상인데요. 고갱을 떠나보낸 슬픔이 느껴지는 동시에 이제 혼자 예술가의 길을 가야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흐는 정신병원에서, 고갱은 이국적인 풍광이 있는 퐁타방과 타이트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너무나 익숙한데 정신병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좀 낯설기만 합니다. 게다가 고흐의 작업실은 환자들의 괴성과 발작 소리가 들려오는 정신병원 한복판의 빈 병실이었어요. 여기가 고흐가 입원했던 생레미에 위치한 생폴 정신병원이고요. 또 이곳이 고흐가 아뜰리에로 사용했던 빈 병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병실 밖의 풍경이죠. 고흐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단 2달간 입원하면서 그의 인생의 역작 80점을 남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이리스 꽃밭과 밀밭의 사계절 풍경을 그렸죠. 그리고 이 별이 빛나는 밤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고흐의 걸작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어두운 병실에 앉아서 창밖의 별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고흐가 느껴져요. 별이 빛나는 밤이 유독 환상적인 이유는 병실 밖의 풍경에다가 자신의 고향 풍경이었던 네덜란드 누에넨의 모습을 상상으로 가미해서 그렸기 때문이죠. 기억과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고갱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저 마을에 보이는 뾰족한 첨탑은 네덜란드식 교회 건축물이고요. 또 앞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나무는 그 당시 묘지에 많이 심겨졌던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고향이 너무나도 가고 싶은 밤에 창밖의 별빛을 보면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상상하고 있던 고흐가 느껴집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이 저 별빛을 통해서 영원의 세계와 맞닿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감동과 위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죠. 고흐가 이렇게 병원에서 열렬하게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 고갱 선생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고흐랑 헤어지고 난 뒤에 파리로 갔지만 거기서도 오래 머무르지 못했고요. 이국적인 풍광을 찾아 작은 항구 도시였던 퐁타방으로 향했습니다. 현실의 경험 자체를 창작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고흐와는 달리 고갱은 최대한 이국적이고 문명과 동떨어진 곳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 작품은 고갱의 걸작 설교 후 환영입니다. 작품 속에서는 퐁타방의 여성들이 민속 의상을 입고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들의 눈앞에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하는 성경 속 장면이 초현실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되는 장면은 그 당시 그림으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어요. 그렇지만 무시된 원근법과 단순화된 형태, 비현실적인 소재는 너무나도 낯선 것이어서 그저 못 그린 그림으로 치부됩니다. 세상에 인정받기를 끊임없이 갈망했던 고갱의 절망은 커져만 갔죠. 이 작품 역시 고갱의 대표작 황색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림은 그냥 예수님을 그린 종교화처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고갱의 자화상입니다. 메시아의 얼굴은 고통으로 절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따분하고 지루해 보여요. 이것은 자신의 예술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고갱의 권태와 불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메시아의 얼굴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인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건 서양 문명과 원시적인 삶을 중재하는 예술의 순교자가 바로 나 고갱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두 화가의 쓸쓸한 뒷모습과 닮아 있는 곡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사중주 1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인데요. 이 곡은 처음에는 현악기의 풍성한 앙상블로 시작되지만 말미에 가서는 제1바이올린의 쓸쓸한 솔로 연주로 마무리가 돼요. 이것은 고갱과의 불꽃 같은 만남을 뒤로 한 채 결국 홀로 남겨지게 된 고흐의 쓸쓸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연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스치고 지나갔던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공연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고은은 이 오베르시루 와즈라는 고장으로 이주합니다. 이건 오베르의 교회를 그린 그림인데 저 일렁거리는 하늘과 짙푸른 색감 안에서 고흐의 그 당시 격정적이었던 내면이 잘 녹아있죠. 고흐가 굳이 오베르에 오게 된 이유는 이 정신과 전문의였던 폴 가셰 박사 때문인데요.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가셰 박사를 동생 테오가 빈센트에게 소개시켜줬고 형의 주치의로서 정신병을 잘 돌봐주기를 바랬어요. 실제로도 고흐와 가셰 박사는 금세 친해져서 절친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가셰 박사를 그린 고흐의 그림인데요. 박사의 멜랑콜리한 내면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담겨 있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 작품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좀 사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봐 제가 이 작품의 가격을 좀 알아왔습니다. 이 작품 1990년에 경매에 출품됐던 적이 있는데요. 무려 8,250만 달러, 한화로는 940억 원가량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당시 역사상 최고 가격이었고 고흐가 최고의 화가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이것도 30년 전 가격이니까 지금은 1,000억 원을 주도 못 사는 그림이 틀림없습니다. 살아생전 그림을 딱 한 점밖에 팔지 못했던 고흐의 운명을 생각했을 때 좀 서글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오베르에 머무르면서 많은 풍경화들을 그렸는데요. 이 당시 그림들은 유독 인적이 없고 적막합니다. 저 텅 빈 밀밭을 바라보고 있던 고흐의 고독한 시선이 느껴지죠. 그리고 1890년 7월 고흐는 이 오베르의 밀밭에서 새를 쫓는 총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동생 테오의 품에서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저 음산한 하늘을 날아드는 까마귀 떼와 황금빛으로 일렁거리는 역동적인 붓터치를 보면 고통과 절망의 끝을 끝내 이기지 못했던 고흐의 아픔이 그림 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고흐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이 꽃이 핀 아몬드 나무라는 그림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고흐 생애의 마지막 봄을 담은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동생 테오는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형 이름을 따서 이름을 빈센트라고 지었어요. 고흐는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아몬드 꽃나무를 그려서 아이 방에 걸어두라고 선물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1890년은 한 명의 빈센트가 세상을 떠났고 또 한 명의 빈센트가 그 생애를 시작한 해인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저 아몬드 나무의 꽃봉오리처럼 고흐의 예술적 신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우리 가운데서 만개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갱 선생님은 그동안 어디 계셨을까요? 고흐의 죽음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바로 화가 폴 고갱입니다. 고갱은 고흐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6개월 뒤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동생 테오의 죽음에도 무관심했는데요. 두 사람의 친구였던 화가 카미오 피사로는 고갱을 대놓고 욕했습니다. 자신을 천재로 인식시키기에만 급급한 철면피다. 누구든 자기 가는 길에 걸림돌 되면 박살내는 인간이라면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실제로 고갱은 고흐가 죽은 뒤에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회고전을 반대하는 등 노골적으로 시기심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고갱은 화가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빠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인정해줄 또 다른 부류를 찾아 나섭니다. 그는 미술계가 아닌 문학계, 상징주의 시인들과 어울리면서 예술가로서 새로운 입지를 다져나가요. 이 분위기에 탄력받아서 고갱은 41살의 나이에 원시의 섬 타히티로 떠납니다.
그 당시 문명을 등지고 남태평양 원시의 섬으로 떠난 화가라는 타이틀로 고갱은 언론과 잡지의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타히티에 도착한 고갱. 저 원시적인 색감과 원주민 여성들의 순박함에 완전히 매료돼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덕분에 색깔은 열대지방의 색으로 가득해졌고 형태는 유려해졌습니다. 이 작품은 타히티어로 이야 오라나 마리아, 마리아님 경배드립니다 라는 뜻인데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타히티 원주민으로 그려놓고 그들의 머리에 후광을 드리웠죠. 그리고 뒤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와 원주민들이 경배를 드리러 오고 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상징을 이용해서 원시적인 삶을 이상화하고 싶었던 고갱의 의도가 담겨 있죠. 특히 고갱은 이곳에서 13살 소녀 테아마나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그녀를 뮤즈로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 저승사자라는 작품은 타히티 원주민들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원시 신앙을 담고 있죠. 그런데 고갱은 타히티에서 지내면서도 내내 파리 미술계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파리로 되돌아가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고갱의 이러한 이국적인 화풍은 큰 반향을 얻지 못했죠. 결국 고갱은 2년 만에 타히티로 되돌아옵니다. 프랑스와 타히티, 그 어떤 곳에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고갱의 절망은 커져만 갑니다. 그 당시 그의 편지를 보면 절망이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내가 여태 이룬 게 뭐란 말인가? 내겐 적밖에 없네. 난 영락 없는 실패작이야 라고 적혀 있죠. 이 당시 매독과 골절상 합병증까지 더해지면서 고갱의 건강 상태는 최악에 이르게 됐고요. 우울증이 겹쳐지면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남겼던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것은 영영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고갱 스스로의 인생에 던지는 절박한 질문인 것이죠. 이 작품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소녀가 되고 또 성숙한 여인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으로 늙어가는 한 타히티 여인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의 기억과 상상력, 관념과 상징이 집대성시킨 놀라운 회화의 장르를 탄생시켰고 이후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회화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고갱은 평생 갈망했던 사회적 성공을 죽기 전까지 쟁취하지 못했고요. 인적이 거의 닿지 않는 원시의 섬 히바오아 섬에서 2년간 더 작업하다가 56세의 나이에 가족도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고흐와 고갱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이 두 그림이 저는 어딘지 모르게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는 두 화가의 존재감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두 사람이 목숨처럼 간직했던 예술적 신념은 우리 모두에게 미술의 자유를 열어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대로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 미술의 자유를 열어주었고 20세기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흐와 고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같이 걸어봤는데요. 콘서트 내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고흐와 고갱의 이름에 있는 그 고자가 한자로 하면 괴로울 고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참 쉽지만은 않은 이 삶이 고흐와 고갱처럼 어떤 신념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이 남겨져 있습니다.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 2번 1악장인데요. 이 곡은 처음에는 드보르작의 고향인 보헤미아의 민속적인 선율로 시작하지만
곧이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가 합세해서 아주 격정적인 화음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 여러분의 신념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